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주가에는 뭐 여전히 금리나 환율이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에 파견 근무 중이신 김효신 박사 모시고 경제 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미국 CPI, 10월 CPI 7.7% 오른 거로 나와서 시장 예상은 7.9%였는데 그보다 낮다는 거. 이것이 아주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희들 모두 다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타난 걸 보고요. 시장에서도 정말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기대치보다 예상보다 상당히 낮아진 게 뭐 CPI도 그렇고요.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근원도 지금 그렇죠. 상당히 낮게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그 FOMC나 연준이 매파적으로 행동하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다운돼 가지고 완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요.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물론 11월 달에 CPI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 그렇죠. 그동안 이제 뭐 미국이 워낙 빠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거 따라가다 진짜 뭐 황새, 뱁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12월 FOMC 연준이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이냐. 그럼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 물가는 확인했고 11월 물가 또 확인하고 가야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11월 달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뭐 얼마 전까지는 뭐 최소한 그 기준금리를 뭐 7%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상단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실은 요번에 나온 그 상당히 완화적인 그 CPI 결과에 의해 가지고 초기에 9월 달에 전도표상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한 0.5% 정도로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이 10월 물가 나오기 전에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뭐 최종금리가 5%대 후반, 뭐 6%까지 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데도 이미 그 최종 기준금리를 5.25%로 봤었고요. 또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5.25에서 6%까지 본 상태지만 물론 이제 요번에 10월 CPI가 워낙 좋게 나온 사항이 있고요. 물론 남아있는 부분은 분명히 11월 CPI를 확인해야 될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세라면 전월 대비 상승률도 굉장히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라면 초기에 9월 달에 예측했던 5% 미만으로 최종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박사님이 최근에 이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솔직히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 근무하지만 한국은행에 지금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입장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 개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미 간의 금리 차가 한 조금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상단은 미국의 금리에 맞춰서 우리가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는 한 5.7% 정도고요. 미국은 7.7%고 상당히 2%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지만 미국과 맞추어서 한 1%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미국의 최고 금리를 예상할 때 한미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 파급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이제 막연하게 금리를 높거나 올려야지만 네. 외환이 빠져나가지 않고 실제 환율이 안정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경제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처럼 그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또 신용 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저희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보조는 하지만 같이 올라가지만 한 1% 정도 선을 유지해가면서 후행해서 쫓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리는 이제 예.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식이죠. 예, 사실 예. 뭐 그렇게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미국 금리가 더 높아서 외자가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외자 남아날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뭐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아마 이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30년간 한번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미국 금리 이렇게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에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었는지 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1997년도 IMF를 겪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발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였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중국의 부채 버블, 부채 예. 붕괴 문제도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저희가 8번의 경제 위기 중에 7번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 시기에 발생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보통 삼중고라고 하는 그게 반드시 일어났고요. 또 재정 적자, 또 환율의 위험성들, 외환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긴축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경기는 회복기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1997년도 IMF를 지나면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예. 많이 우리가 트레이닝이 돼 있고 준비도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근 그 시장의 어떤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 부족 문제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하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여러 가지 위기 사항을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인상 폭에서 가장 이제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을 너무 높이 올렸을 경우에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폭에 맞춰서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포인트를 한 3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최고 상단인 5.25%를 염두에 두는데 그걸 높이 올렸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올렸을 지금 예상하는 그 초기에 이제 오늘 발표 이전에 월가에서 예측했던 5.25에서 6% 상단으로 만약에 올렸을 경우에는 저희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해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자산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IMF 1997년도 위기에는 6%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6% 이상 올렸을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 사항이 신흥국 중심으로 발생이 되고 위기가 확산될 확률도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1,700원 이상, 1,8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한 4%대에서 이걸 유지했을 경우에는 5%가 안 되는, 물론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오래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공급망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지금 여러 가지 전쟁 피로감 때문에
2월 종료설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도 2분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봉쇄를 풀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럴 경우에 서서히 좋아지는 이런 한 4가지 경우를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7% 이상, 6% 이상 금리를 올리는 건 미국도 워낙 임팩트를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환율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을 보니까 환율이 뭐 한 20원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이외에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는 금리일 경우 단기적인 시장일 경우는 외환 수급의 영향을 외환 시장 수급의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투자 또 외환 보유고 이런 경제 펀더멘털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문제들 또 중국의 공급망이 해제됐을 경우에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지금 미국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도 신경 쓰지만 특히 미국 국채 유동성 위험도 환율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란 거는 완전히 해물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온갖 재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의 맛을 내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환율이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일수록 수출이 잘 된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이 공식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무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그 이유는 이제 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7, 80년대는 단순 가공품 위주로 수출이 되다 보니까 환율 상승은 수출 가격에 경쟁력을 주다 보니까 수출이 늘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70%가 하이테크의 중간재 제품들입니다. 반도체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 세계 경기 예측 지표로 활용하거든요. 수출 동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환율 상승이 이제는 수출에 그다지 도움을 주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려 그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라든가 이익을 갉아먹는 부작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물가만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가도 사실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물가 인플레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물가가 올라가면 뭐 식료품이라든가 특히 에너지가 우리가 워낙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서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환율이 상승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물가 안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뭐 경기만 버텨준다면 고금리 고환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상은 최근에 수출 부진이라든지 성장률 전망 하향이라든지 좀 약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 침체 기정사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3분기도 경제 성장률이 3.1% 정도로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고 물론 이제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지만 경상 수지는 흑자를 그나마 이제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라고 하는 중국, 아세안, 미국이 서서히 경기 침체 상황에 이제 오는 징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사실은 내년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보통 1, 2년 후에 자산이 폭락을 하고요. 30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불과 7개월, 8개월밖에 안 된 상태라 사실은 내년이 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은 분위기 좋지만은 앞으로 길게 보면 여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김효신 박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